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겪으시는 밤중 다리 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새벽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시죠? 아, 정말 아파서 소리까지 지르게 되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많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선생님, 저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며칠째 계속 같은 자리에 쥐가 나는데 괜찮을까요? 다리 쥐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사실 다리 쥐는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봐야 할 위험한 신호인지 구분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요. 쥐가 났을 때 즉시 해결하는 6가지 응급처치법, 그리고 다시는 다리 쥐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예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오늘은 실제 사례들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실제로 있었던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73살 김영수 할아버지예요. 김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왼쪽 종아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왼쪽 다리만 유독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부인분이 이상하다, 병원에 가보자 해서 갔더니 깊은 정맥혈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로 완전히 회복하셨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혈전이 폐로 이동해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68살 박미선 할머니예요. 박 할머니는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 혈당 관리를 잘하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어느 날부터 밤마다 양쪽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운동을 할수록 다리 쥐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당뇨 때문에 말초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혈당 조절과 함께 혈관 확장제 치료를 받으시니까 다리 쥐가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5살 최정호 할아버지예요. 최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약을 바꾼 후부터 다리 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혈압약 때문에 몸속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해진 거였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고 전해질을 보충하니까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렇게 다리 쥐는 단순한 증상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다리 쥐가 왜 생기는지 원인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집에서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셨다고 해보세요. 평소에 하루에 2,000보 정도 걷던 분이 갑자기 15,000보를 걷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근육 회복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느리기 때문에 근육 피로가 쌓여서 밤에 쥐가 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 다른 예로는 갑자기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해지겠다 해서 갑자기 헬스장에 가서 무리하게 운동하시거나 등산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무리한 코스를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수분이나 전해질이 부족할 때예요. 우리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뤄야 해요. 그런데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나 구토로 인해 탈수가 생기면 이런 전해질 균형이 깨지게 돼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쉬워요.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밤에 깨는 게 싫어서 저녁 이후에는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 드린 한 할머니는 하루에 물을 서너 잔 정도밖에 안 드셨는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어요. 수분 섭취를 늘리고 바나나, 견과류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도록 했더니 일주일 만에 다리 쥐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또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뇨제는 소변으로 나트륨과 함께 칼륨, 마그네슘도 같이 배출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전해질 수치를 검사 받으시고 필요하면 보충제를 드셔야 해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예요.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관이 좁아져요.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어서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운 부위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고 노폐물 제거도 잘 안 돼서 근육이 경직되기 쉬워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말초 순환이 떨어지거든요. 또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도 다리 쥐가 자주 생겨요. 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판막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다리에 혈액이 고여서 부종도 생기고 근육 경련도 잘 생기게 돼요.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이뇨제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약물들이 다리쥐를 유발할 수 있어요.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물들도 근육통이나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베타 차단제라는 혈압약도 말초 순환을 떨어뜨려서 다리쥐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일부 항우울제나 신경계 약물들도 전해질 균형을 바꿔서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에 다리 쥐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되고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거나 대체 약물을 찾아야 해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예요. 많은 분들이 무릎을 구부리고 웅크리고 주무시거나 엎드려서 발끝이 아래쪽으로 꺾인 채로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경직되거든요. 특히 담요나 이불이 무거워서 발끝을 아래로 누르는 경우도 있고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해서 다리가 이상한 자세로 고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때 다리 위치가 부자연스럽게 되면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한 할아버지는 새로 산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해서 다리가 푹 빠지면서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진 상태로 주무셨는데 그때부터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셨거든요. 매트리스를 좀 더 단단한 것으로 바꾸시니까 바로 해결되었어요. 여섯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 때문에 다리 쥐가 생기기 쉬워져요. 근육량 감소, 즉 사르코페니아.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해요. 이걸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40살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줄어들고 70살이 넘으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근육의 힘도 약해지고 근육 내 혈관도 감소해서 영양 공급이 떨어져요. 또 근육 섬유의 구성도 바뀌어서 빠르게 수축하는 근육 섬유는 줄고 느리게 수축하는 근육 섬유가 늘어나요. 이런 변화들이 근육 경련을 더 쉽게 만들거든요. 또 나이가 들면 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젊을 때는 뇌에서 근육을 이완해라는 명령을 내리면 즉시 전달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 전달이 지연돼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한 상태에서 이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쥐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근육과 뼈의 건강이 나빠져요. 에스트로겐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돕고 근육 섬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이 생기기 쉬워져요.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는데 이것도 근육량 감소와 근력 저하로 이어져서 다리쥐 발생 위험을 높여요. 이제 단순한 다리쥐와 병원에 가봐야 할 위험한 다리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쪽 다리에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부종이 있는 경우예요. 가장 주의해야 할 신호는 한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나면서 붓기까지 생기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다리쥐는 대부분 양쪽 다리에 번갈아 가면서 생기거나 특별한 이유, 운동이나 자세 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계속 같은 쪽 다리에만 쥐가 나고 그 다리가 다른 쪽보다 붓는다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깊은 정맥 혈전증의 경우 다리에 깊은 정맥의 혈전, 즉 피떡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막히는 상태예요. 이때 혈전 부위 아래쪽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혈액이 정체되어서 부종이 생기거든요.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김영수 할아버지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였거든요. 부종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강이 앞쪽을 손가락으로 10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어보세요. 만약 손가락 자국이 들어가서 5초 이상 없어지지 않으면 부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쥐가 풀린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과 뻣뻣함이에요. 일반적인 다리쥐는 몇 분 안에 풀리고 풀린 후에는 약간의 근육통만 남아요. 하지만 쥐가 풀린 후에도 계속 아프고 근육이 뻣뻣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막염이라는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근육이나 힘줄의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척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허리 질환 때문에 신경이 압박되어서 다리에 이상 감각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 번째, 다리 색깔과 온도 변화, 그리고 감각 이상이에요.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반대로 파랗게 변하면서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말초 동맥 질환이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의심해 봐야 해요. 말초 동맥 질환은 다리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걸을 때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하는 간헐적 파행 증상과 함께 다리 쥐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로 인해 말초 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이에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저린 증상이 생기고 다리 쥐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번째, 호흡 곤란과 가슴 답답함이에요. 다리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앞서 말씀드린 깊은 정맥 혈전증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갑작스럽게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며 기침이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에 부종과 함께 쥐가 생기고 동시에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밤에 누워 있을 때 숨이 차서 일어나 앉아야 하는 증상이 있다면 신부전을 의심해 봐야 해요. 다섯 번째, 다리 힘 빠짐과 마비감이에요.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면 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척추 질환으로 인한 신경 압박, 뇌졸중의 초기 증상 또는 말초 신경 질환 등을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갑작스럽게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쥐가 나고 동시에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이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즉시 해결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각각의 방법을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면서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찾아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윗입술 한가운데를 꼬집는 거예요. 이 방법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정말 될까? 하고 의심스러우실 텐데요.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윗입술 중앙에는 인중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면 자율신경계에 반사작용이 일어나서 근육 경련을 멈추게 하는 신호가 전달돼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래요. 엄지와 검지로 윗입술 중앙 코 아래 부분을 꼬집어 주세요. 아플 정도로 강하게 5초에서 10초간 꼬집으세요. 잠깐 놓았다가 다시 꼬집기를 서너 번 반복하세요. 이 방법의 장점은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리 쥐가 나면 보통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한 할머니는 정말 신기하게 금방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밤에 갑작스럽게 쥐가 날 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이에요. 종아리 뒤쪽 근육, 비복근과 가자미근에 쥐가 났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다리를 쭉 펴세요. 무릎을 구부리면 효과가 떨어져요.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종아리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당기세요. 이 자세를 15초에서 30초간 유지하세요. 천천히 놓았다가 다시 두세 번 반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쥐가 나면 빨리 풀고 싶어서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수축할 수 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무릎을 반드시 펴세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끝을 당기면 스트레칭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해야 종아리 전체 근육이 제대로 늘어나거든요. 호흡을 잊지 마세요. 아플 때는 자연스럽게 숨을 참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근육이 더 긴장해요. 스트레칭 하면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주세요. 만약 혼자서 발끝을 당기기 힘드시다면 수건이나 타월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긴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주세요. 수건 양 끝을 잡고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스트레칭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마사지예요. 하지만 무작정 주무르시면 안 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먼저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가능하면 마사지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주세요.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 방향으로 마사지 하세요. 혈액순환 방향으로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압력은 적당히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눌러주세요. 한 부위에 10초에서 15초씩 마사지한 후 위쪽으로 이동하세요. 전체적으로 2분에서 3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더 경직될 수 있어요. 뼈 부위는 피하고 근육 부위만 마사지하세요. 만약 마사지 중에 더 아파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특히 효과적인 부위는 종아리 뒤쪽 가장 두꺼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돼요. 네 번째 방법은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혈자리 지압법이에요.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부분 바로 아래에 있는 혈자리예요.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다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승산혈 찾는 방법은 종아리 뒤쪽을 만져보세요.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찾으세요. 그 부분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 아래쪽에 승산혈이 있어요. 살짝 움푹 들어간 느낌의 자리를 찾으면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승산혈을 찾아주세요. 적당한 압력으로 5초간 눌러주세요. 천천히 압력을 빼주세요. 이 과정을 5에서 6번 반복하세요. 지압할 때는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또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5번째 방법은 온찜질이에요. 열을 가해주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근육이 이완돼요. 또 따뜻함 자체가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온찜질 방법은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어요. 쥐가 난 부위에 10분에서 15분간 올려두세요. 찜질팩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온도는 40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해요. 주의사항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할 수 있으니까 온도를 조심하세요.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아프면 즉시 중단하세요. 화상 방지를 위해 수건을 한 겹 더 덮고 하세요. 만약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이 없다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종아리까지 담글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고요. 6번째 방법은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세 교정법이에요. 의자나 침대 끝에 앉으세요. 양쪽 발목을 X자 모양으로 교차시키세요. 이 상태에서 발끝을 바닥에 대고 살짝 눌러주세요. 30초에서 1분간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스트레칭해 주면서 동시에 혈액순환도 도와줘요. 특히 침대에서 쥐가 났을 때 일어나서 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는 이 방법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추천 순서는 먼저 윗입술 꼬집기로 급한 불을 끄세요. 발끝 당기기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부드러운 마사지를 해주세요. 2분에서 3분. 온찜질로 마무리하세요. 10분에서 15분. 이렇게 단계별로 하시면 대부분의 다리쥐는 완전히 해결돼요. 실제 제가 상담해 드린 한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익혀두셨다가 밤에 쥐가 날 때마다 차례대로 적용하셨어요. 처음에는 15분 정도 걸렸는데 익숙해지시니까 5분 안에 해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쥐가 나지 않지만 가끔 날 때도 금방 해결하신답니다. 이제 다리쥐를 아예 예방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올바른 수면 자세와 환경. 가장 좋은 자세는 바로 누워서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거예요. 무릎을 구부리거나 다리를 웅크리고 주무시면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오래 있게 돼서 쥐가 나기 쉬워요. 머리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하세요.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받치시면 다리 근육이 더 편해져요.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도 좋아요. 너무 무거운 이불은 발끝을 아래로 누름으로 피하세요. 발끝 부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를 두세요. 겨울철에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로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침실 온도는 너무 춥지 않게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특히 발끝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다리가 불안정한 자세가 되기 쉬워요.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가 근골격계에 더 좋아요. 두 번째, 잠자기 전 스트레칭. 잠자기 30분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다리쥐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먼저 벽에 손을 대고 서세요. 한쪽 발을 뒤로 빼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세요.
앞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뒤쪽 다리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30초씩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하세요. 또 의자에 앉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30초간 유지한 후 다른 쪽 다리도 해주세요.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도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30초씩 양쪽을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발가락 운동도 좋은데요. 발가락을 쫙 펴주세요. 발가락을 오므려 주세요. 이 동작을 10번씩 반복하세요.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이런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히 하시면 근육의 유연성이 좋아져서 쥐가 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세 번째, 수분 섭취와 전해질 관리. 일반적으로 물을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돼요. 하지만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수분 섭취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잠자기 2시간 전까지는 충분히 드시고 그 이후에는 적당히 조절하세요.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칼륨은 바나나,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마그네슘은 견과류, 현미, 두부, 다크 초콜릿. 칼슘은 유제품, 브로콜리, 참깨. 나트륨은 적당량의 소금 과다 섭취는 금물이에요. 전해질 음료도 있어요. 시중에 파는 이온 음료보다는 코코넛 워터가 더 좋아요. 직접 만드는 전해질 음료도 알려드릴게요. 물 1리터에 소금 4분의 1 티스푼과 설탕 2 티스푼 그리고 약간의 레몬즙을 넣으시면 돼요. 주의할 음료도 있어요. 카페인이 많은 커피, 차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알코올도 탈수를 유발하므로 적당히 드세요.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 걷기 운동.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걷기를 권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고 꾸준히 걷는 게 중요해요.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전신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켜요. 특히 다리 근육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해요. 수영장이 없다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좋아요. 또 실외 자전거나 실내 운동용 자전거 모두 좋아요.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아령을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이나 스쿼트, 런지 같은 하체 운동 무리하지 마세요. 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도 좋아요. 주의사항은 갑자기 과도한 운동을 시작하지 마세요.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예요.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약물 관리.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세요.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전해질 수치를 검사 받으세요.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 다리 쥐가 생겼다면 의사에게 말씀드리세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전해질 보충제는 의사가 처방하는 경우에만 드세요. 시중에 파는 보충제는 함량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건강보조식품은 마그네슘 보충제가 다리 쥐에 도움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역시 의사와 상의 후 드시는 게 안전해요. 여섯 번째, 생활 습관 개선. 첫째는 금연이에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금연 후 2개월에서 3개월이면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금연이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금주 또는 절주도 중요해요.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세요. 특히 잠자기 전 음주는 절대 금물이에요. 체중 관리도 중요해요. 과체중은 다리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급격한 체중 감량보다는 서서히 줄이는 게 좋아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증가시켜요. 명상, 요가, 독서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해요.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면서 음주를 하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마그네슘이나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간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한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나면서 붓기까지 있을 때,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면서 감각이 없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이 있을 때, 열이 나면서 다리 쥐가 생길 때에는 꼭 병원에 가세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을 것들도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당화혈색소, 신경전도검사,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 심장기능검사,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전해질 수치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모든 분들은 연 1회 종합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리 쥐의 주요 원인은 근육과사용, 전해질 불균형, 혈액순환 장애, 약물 부작용, 잘못된 수면 자세, 노화 등이에요. 위험 신호로는 한쪽 다리 부종, 지속되는 통증, 색깔과 온도 변화, 호흡곤란, 마비감이 있어요. 응급처치로는 위집술 꼬집기, 발끝 당기기, 마사지, 혈자리 지압, 온찜질, 자세 교정이 있어요. 예방법은 올바른 수면 자세, 규칙적인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 꾸준한 운동, 약물 관리,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리 쥐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절대로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실용적이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